요즘에 혜성같이 등장하고 계시는 박영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얘기할 게 많죠. 예. 설 연휴 기간의 여론조사 그리고 격전지 여론조사 예, 이렇게 예. 있는데 경전지는 어디부터 들여다보겠습니까? 우선 이제 제주시 한번 보시죠. 제주. 제주. 궁금해요. 제주는 예,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요거는 이제 KBS 제주가 의뢰 상훈이 수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2월 아. 5일부터 7일까지 네.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이거 따끈따끈한 거죠? 예, 예. 네. 가불이 그 제주시가 이제 가불이 있고 서귀포가 네. 있는데요. 일정 그 조사 기간하고 네. 조사한 기관 의뢰는 다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네. 예.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요. 예, 지금 제주 갑입니다. 예, 송재호 현 의원. 아, 민주당이 세네요, 아주. 예, 예. 다자대결에서 이제 송재호 현 의원이 이제 문대림 요번도 송재원이 현역이죠. 이제 현역입니다. 문대림 후보는 좀 도전하는 사람이고. 예, 당내에서 이제 도전하시는 분인데 아.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하셨고요. 예. 예. 경리부면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을 하셨는데 네. 요분도 이제 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게 이제 이게 500조사라 4.4니까 8.8. 국민의힘이 정도. 3등이네. 예. 그죠? 국민의힘이 이렇게 붙여놔도 예, 3등이면은 저렇게 합쳐도 31, 23 모으면 네. 50이 넘는 거 아니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이제 다섯 번째 계신 뭐 문윤택 저분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주시 갑은 이렇게 현역을 포함해서 예, 민주당 후보들이 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제주시가 갑을 병이 있습니까? 제주 세 명이죠. 특별자치도가 제주시 갑을 서귀포가 있습니다. 아, 서귀포. 예. 아, 그렇군요. 예. 박영수 평론가님 한 말씀 하시죠. 제주시 갑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송재호 현역 의원과 민대림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제주시 갑의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원희룡 지사랑 경쟁을 했던 제주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중량감이나 무게감이 꽤 있는 네. 후보여서 현역인 송재호 의원님하고도 거의 비등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송재호 의원은 그렇게 난 익숙하지가 않아요. 송재 이름이. 네. 이름 많이 하셨나? 네, 하여튼간에, 송재호 의원님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긴 합니다만. 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좀 더 아니, 다양하게 송재호 의원이 도전을 하고 뭘 있는 것 열심히 했는지 같습니다. 궁금해서. 잘 아세요? 아, 예, 아닙니다. 예, 문대림 후보가 저한테는 조금 더 제주도지사 후보로 아. 민주당의 좀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후보로 좀 각인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제주시가 정당 지도가 절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절반입니다. 50%. 그래서 와 격차 상당하죠. 국민의힘이 이제 28인데 격차 무슨 22% 포인트 격차니까 굉장히 뚜렷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 제주시 갑에 민주당이 이렇게 정당 지지도가 높은 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김양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궐선거를 통해 지금 당선된 상황입니다. 제주도 네, 을.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청와대 그 행정관을 지내면서 아주 그 제주도가 낳은 가장 유능한 젊은 정치인, 그 하버드대 로스쿨까지 나와서 하버드 로스쿨 네, 나오면 네, 네. 유능한 하여튼간에. 그리고 실력과 그리고 비전 등이 아주 아니 그러니까 뛰어났던 제주시 갑이 후보입니다.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높은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의리라든가 서귀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예. 후보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 요인? 네, 기대감. 그러니까 제주의 인물을 좀 키워보자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당에 대한 지지율까지 높아진 거 김봉희 아닌가 이사님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볼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인물들도 이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지사를 했던 이제 원희룡 장관이 삼선을 안 하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과정에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역 개발 공약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 많은 분들께서 네. 조금은 이제 서운하신 부분도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예. 거기에 누구죠? 문대림? 예, 예. 양반이 송재호 군대님. 자, 제주시 을 좀 볼까요? 예, 여기 을을 이제 한번 우리 박영선 네, 평론가님이 극찬하신 김한규 의원이 계시는데 네. 네.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주시 을에서는 이제 차이가 크네, 아, 진짜. 김한규 현 의원입니다. 박영선 평론가님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었네. 예, 예, 압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제 제주시 을에는 저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된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뭡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예. 김승욱이라고 이분이 또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예. 그때 보시면 이제 송경남이라고 좀 되어 송경남 저 빨간색은 진보당입니다. 아, 강수나 예. 송경남 이렇게 해서 좀 뭐랄까
김한규 현 의원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나머지 당도 뭐 이렇게 많이들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힘 하나, 녹색정의당 하나, 진보당 하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격차가 32%포인트 격차니까 거의 여기서는 그러네요. 예. 제주시를 정당 지지도도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상당히 달라요. 예, 여기서도 이제 47대 28이니까요. 24. 24니까요. 더블 스코어네요, 거의. 예, 맞습니다. 23% 포인트 격차입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도는 이건 조금 다르네. 요것도 37대 23인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 방금 주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미결정이다. 그것도 있네.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아까 정당 지도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이런 응답일 텐데요. 아직 미결정이다. 비례대표 투표 미결정은 아직 좀 있다. 제주시 의를 보면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박영선 평론가는 어떤 멘트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제주시 갑과 을은 제주시의 그 김포 우리 제주 공항과 제주 여객 터미널이 있는 제주도를 지도로 보고 나면은 상단입니다. 위쪽. 갑과 네, 을은 갑과 을은 위에, 위쪽. 서귀포가 밑에. 네, 서귀포가 이제 밑에인 건데 서귀포는 넓고 길게 퍼져 있고 네. 갑과 을은 좀 집중되어 있는 네. 그 원 도심들이었던 거죠. 온 개발의 출발 지점이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양쪽이 모두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네. 여기는 국민의힘이 좀 힘을 못 쓰겠네. 그러게요. 포기해라, 포기해. 네. 포기하면 안 제주시청, 되지? 제주대학병원, KBS 모든 관공서나 기관들이 여기 갑과 을에 다 집중되어 그래요?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심적인 여론 형성이 되는 곳이네요. 네. 예. 그 서귀포를 볼까요? 여기도 같이 보고 또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대조적일 수가 서귀포는 좀 있겠는데요. 예. 서귀포 그래도 하여튼간에 위성곤 이분이 이제 현 의원입니다. 현 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는 딱 한 명입니다. 현 의원. 이건 또 왜 하나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예비 후보로 우영인데? 등록되어 있는 분은 3분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경영, 고기철 그리고 이제 정은석이라고 등록이 돼 있는데 예. 조사에서는 지금 저 두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분 각각 24, 23인데 합치면은 유성권 의원보다 앞서네요. 그렇죠. 저게 앞서서 이제 다른 그 제주시 갑을과 좀 다르게 네. 유성권 요 분은 이제 나머지 두 점은 이경영, 고기철이 이제 한 명이 나올 테니까 경선을 예. 통해서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대등한 내지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수치를 좀 보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후보 선호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경영, 고기철이 거의 자기네 동일합니다. 동일하네요. 예,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되고요. 정당 지지도는 그런 어떻습니까?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가 오차면에서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수치로만 본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텐데 이게 5점 이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포인트 격차인데 요게 보면은 서귀포시는 위에 아까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 말씀 주셨듯이 밑에 부분, 남쪽 부분 그 위에. 근데 남쪽 부분에 서귀포시가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관광지를 좀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저 축구장도 있고. 저 뭐죠? 월드컵 축구장. 여기 서귀포시에 있고. 근데 그 지금 아까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 말씀대로 제주시 쪽에 이제 인구라든지 주요 시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그쪽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좀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서귀포에서는 오차범위 이내 두 정당이 지금 팽팽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여기 같습니다. 관광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인가 보죠. 예, 서귀포시는. 민주당에서 위성권 의원이 좀 약진을 해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당 지지도가 일단 약한 것 같아요. 네, 위성권 의원님은 지금 재선 의원이시고 3선을 도전 중인 아, 상황이고, 그래요? 예, 송재 의원님은 초선이고,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은 보궐선거로 들어왔던 상황이어서 네. 제주 가불과 서귀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송지혜 의원은 그럼 재선에 도전하는 거고. 그렇죠, 재선 도전. 김한규 의원도 재선에 도전하는 그렇죠, 거고. 재선이긴 그다음 합니다. 유성권 의원은 세 번째 3선에 도전하는 네,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걸 주의 있게 보겠네요. KBS 여론조사였으니까. 예. 이 서귀포시가 그래서 지역구 현안에서 의료 인프라 확충이 이제 34로 1등이 나왔는데요. 2위에 뭐가 나오냐면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구나. 예, 예. 네,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읍이 이 지역 대상입니다. 그래서 네. 지역 주민들이 그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그래서 좀 부딪히고 있고, 여권표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죠? 여권에서는 이제 개발 공약 등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로 인한 기대치로 예. 지금 지지율이 여권에 좀 높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 지역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예. 그다음에는 이제 인천시로 가보겠습니다. 부평갑인데요. 부평갑. 중국일보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거는 이제 무선 가상번호 ARS 조사입니다. 네. 역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성만 의원이 나오네. 이성만 이게 무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견본에 탈당했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투 문제 그거 해갖고. 여기서 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무소속이고요, 소속은. 그다음에 이제 홍미영, 신은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민주당이죠 다. 네. 예,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범민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묶어놓은 것 같은데요. 차트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서 격돌하고 있다. 이 상황을 좀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복당 신청을 한 모양인데 이쪽은 지금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후보를 안 낼 수 없다 그러더라고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성만 의원은 내가 억울하다. 뭐 구속영장도 기각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이제 핫한 측면이 이 안에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냐 그런 게 중요한 지역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하여튼간에 지금 오차범위입니까? 홍미영 의원하고 저 이성만 의원하고는 지금. 예,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500명 조사이기 때문에 500명은 이제 4.4, 8.8을 넘어야 되는데 네. 지금 격차는 불과 이제 4.5% 포인트 격차라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성만 현 의원 그리고 홍미영 전 의원 지금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네, 전략공천 지역에서 누구를 여기다가 또 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거 뭐 말씀하세요. 일부 이제 여성 운동 진영에서 인천 지역에서 인천 지역 전체에 여성 후보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 어쨌든 홍미영 후보에 대해서도 어쨌든 경선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의견들이 지금 높아지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략공천 지역이라서 맞습니다. 누굴 갖다가 꽂을지 몰라요 지금. 저기 어딥니까? 인재근 그 김근태 그 의원 부인 인재근. 예. 거기는 뭐 김남국 변호사 갑자기 나와버리더라고요. 김남국 변호사를 하겠다라고. 그리고 어딥니까? 광주에는 문학재 의원이 올드보이다. 그래서 누구를 거기다가 이제 영입인사 중에서 영입인사가 지역구로 하는 영입인사가 14분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천 지역이 다이나믹한 그런 공천의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일단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하여튼 새로운 될 것 인물이 좀 같습니다. 나와야 돼요. 이 헌 인물들 말이죠. 민주당 180석 갖고 뭐 했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출마하는 개항을 좀 들여다볼까요? 개항입니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천일보가 그래서 이제 한겨레스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2월 네. 1일부터 2일까지 ARS 100% 가상번호 ARS 100%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차트에는 지금 정당 지도 왼쪽에 네. 보고 계신데요. 정당 지도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49.3, 그러니까 50% 정도 있고 국민의힘이 이제 31.3이라 격차 여기서도 상당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오차범위를 넘어선 거죠.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여기 차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예. 저게 그러면 후보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따끈따끈한 거네요. 예. 2월 초에 한 거네요. 맞습니다. 후보가 이제 이게 뭐 명룡대전이라고 뭐 이름을 붙여가면서 여권에서는 좀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이 용감하게. 출마를 해서 같이 그렇게 맞대고 싸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묶어둘라 그러는 거지, 결과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나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는 50.7입니다. 어이고. 그 차트는 준비가 안 된 거고요. 예, 저 차트가 안 나와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은 34.3입니다. 국민의힘 원희룡이가 34. 예.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은 50.4. 예. 50이 넘었네요. 이게 50.7입니다. 총선에서 이러한 여론조사가 사전에 여론조사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10% 이상 아니 여론조사 50을 넘었다. 그렇죠. 과반을 50을 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거의 근데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인천과 뭐 국민적 관심을 인천에서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여론조사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이게 보선이었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 했을 때도 50%가 넘었었습니다. 아, 사전 여론조사 했을 때. 예. 그때 표 차이가 얼마나 됐었죠? 2022년이었었죠. 그때 표 지방선거가 차이가 그렇게까지 컸던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제 기억에. 그죠? 그래도 여기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뭐 위태롭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네. 조사 중에서 한 번 5점이 이내로 붙은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몇몇 조사는 또 5점이 밖으로 벌어져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제 지금도 좀 그렇다. 원희룡 장관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걸 네. 명령 대전이라고 하면서 마치 원희룡 전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겨룰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여권 입장에서 별로 좋은 대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원희룡 장관 이분은 저기에 있습니다. 김건희가 있는 거. 예, 예. 양평고속도로. 그게 있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아니다, 백지화한다 했던 게 원희룡 예, 예. 아니야. 그래서 김건희와 이재명과의 싸움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한칼 겨루겠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게 전체판에서 여권한테는 리스크일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좋네요. 그래 굴러 들어온 떡이네요. 어? 그렇죠. 김건희가 덤볐으니까. 그렇죠. 그 양평고속도로 이슈를 계속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 지역을 통해서 전국화할 수 있는 오히려 민주당에는 호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희룡은 왜 여기다 도전장을 낸 거예요? 떨어질 거 뻔한데. 본인의 몸값을 대선 주자급으로 높이기 그렇죠. 위한 방법인 거죠. 이미 사전 여론조사나 지역 민심인안을 파악을 했을 거고 그런데 20% 질 가까이 걸 알면서 간 겁니다. 20% 차이 나게 지어버리면은 그 대선 주자 아니잖아. 그거 어느 정도 가야지. 그리고 뭐 빨갛게 현수막을 건물에 붙였는데 원희룡 붙였는데 동그란 원에 희에 용을 이렇게 용 그림으로 붙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게 이 원희룡 전 지사와 장관까지 가셨다는 분이 지역민들을 대하는 선거의 자세 또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도 여기 나온다 그러던데. 저 누구죠? 정강원 목사당으로 해갖고. 네. 그래서 못 들었어요? 자유 무슨 당인가? 유동규가 나오겠대 여기에. 그건 이제 아직 예비 후보로는 등록이 안 돼 있네요. 그 정강원 목사는 당 하나 만든다면서요? 거기에 이제 당 하나 계속 만들었었어 그 사람. 예. 유동규가 거기서 인천 계양을에 가서 이재명과 붙겠다. 난 좋은 것 같아. 딱 심판을 받는 거지 다. 네. 김건희도 심판 받고, 그리고 유동규도 심판 받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또 언론에서 계속 이걸 주의 있게 하면서 보도하겠죠. 막. 네. 뭐. 나쁘지 않고 민주당으로 있어서는 호재인 선거 지역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한 사람들이 같이 붙어줘야지. 뭐 대권 주자 아닌 사람이 대권 주자. 이재명 대표하고 붙으면 대권 주자가 됩니까? 글쎄요. 벌써 20-30% 차이 나버리면 대권 주자 그만둬야지. 아니 그 원희룡은 양평 가서 하지 왜 여기 왔어? 어? 양평이 지옥구 아니에요? 이제 대권 주자가 잠룡들 중에서 원희룡 이분이 이제 그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갤럽에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 안 들어가죠?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너무 앞서가니까 나머지 여권 주자들이 좀 많이 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가서 뭐 희생하고 했으니까 또 총선 끝나면 뭐 장관 또 하나 받겠죠 뭐. 원희룡은 더 이상 장관하기는 어렵고요. 국무총리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걸 목표로 지금 뛰고 있거나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일타강사 원희룡. 한번 총선 이후에 보자 한번. 어디 감히 개항을 해와서 말이야. 지가 대선 주자라고. 자, 그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갑 이거 간단히 볼까요? 이 남동갑이 지금 요 차트가 제목이 좀 잘못된 케이스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봤는데요. 왜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 맹성현 현 국회의원 누르고 1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오차 범위 이내에 대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1위 이러니까 이거 앞서간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갑에서는 사실은 맹성규 현 국회의원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석현 후보가 대등하다. 대등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야, 인천이 이게 개항을 빼고는 뭐 인천도 편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편차 굉장히 크죠. 그죠? 예. 지난 총선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약진했습니다. 그런데 압승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인천이.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여긴 진짜 스윙보드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항상 그랬죠 인천이. 휘청휘청하죠. 제주도는 어땠습니까? 제주도는 과거에는 여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도지사는 보수를 주더라도 뭐 국회의원은 셋 다 뭐 민주를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티켓 스플리터들이 많은 거죠. 제주도 충청권하고 비슷하게 상당히 바로 밑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죠. 충청권은 전체 인구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아진 게
한 10년 좀 넘었어요. 예. 예, 그래서 과거에는 충청도도 전반적으로 보수세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민주세가 더 강하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봤었고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 때하고 지방선거 예. 때 좀 민주당이 좀 위축이 됐는데 과연 그러면 이번에는 네. 민주당이 얼마나 뭐 해보느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연휴 기간에 있었던 그 MBC하고 JTBC 여론조사를 좀 예, 볼까요? 어느 예, 것부터 예. 먼저 보시겠습니까? 예, MBC 먼저 보시겠습니다. MBC, 2월 6일부터 MBC 7일. 여론조사 좀 올려주시죠. 예.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조사했습니다. 네. 2월 6일부터 이제 7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이용 전화 면접입니다. 더 자세한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전화 면접 조사한 거죠? 예, 전화 면접. 보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은 차트 두 개를 이거를 붙여서 봐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아, 뭐 붙였어요? 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예. 운동권 뭐 청산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운동권 청산이 여기에서 운동권 청산 저 4로 돼 있는데 저기 희미하게 이게 동영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캡처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4가 아니고 40입니다. 40. 그러니까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가 40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동의하지 않는다가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하자에 대한 거는 비동의가 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거 같이. 밑에 그 다음 거죠. 거, 예. 밑에 거요. 네. 보면은 이제 검사 검사 독재. 독재를 심판하자. 여기에는 동의가 47이에요. 그럼 동의하지 않는다가 46이니까 대등하죠. 예. 이렇게 보면 두 개를 보면 운동권 청산 40, 검사 독재 심판 47. 이 얘기는 양쪽에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프레임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 프레임에서 지금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7%포인트 격차로 검사 독재 심판이 더 동의를 많이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못 프레임을 내놓은 것 같네요. 그쪽에서.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지금 약간 구태한 프레임을 갖고 국민의힘에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먹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이라는 걸로 지칭되는 게 사실은 민주화 운동 세력인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K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어쨌든 민주화 운동이 함께 해왔던 민주당의 역할들이 컸다라고 국민들은 또 알고는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예. 특권 세력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특권 세력이라고 지금 한동안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특권 세력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변화와 변신을 스스로 지금 아니 이재명 대표가 특권은 이수고 있는데 운동권이 아니라 검사들이지 지금. 검사 특권 시절에 그걸 국민들이 본인들이 아는 특권이라고 거지, 하니 니네들이 특권층인데 왜 네. 철진한 운동권 사람들 갖고 특권이라 그래? 이게 여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가끔 이제 요새 보면은 그 이재명 그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뭡니까 평가를 해봤을 때 이제 누가 예. 긍정적이냐 봤을 때 한동훈이 좀 높다, 한동훈 위원장이 높다 이런 결과들이 좀 요새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건 평가라기보다는 기대치고 그런데 프레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프레임이 더 열세입니다. 이걸 본다면 묘하죠. 그러면 프레임 전쟁에서 실패했다. 여권이 검사 독재 정권과 운동권인데 운동권 청산이? 특권이라 그랬는데 예, 예. 운동권은 무슨 특권이 아니지. 특권은 되게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이 심판해 주는 그렇죠. 거지. 이게 이제 오차 범위를 살짝 넘게 네. 격차가 나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운동권 심판론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건 아마 여권의 승리를 가져다주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지 않겠어요. 한동훈이 꺼낸 건데 접어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신년 인사나 취임 인사에서도 계속 민주당 심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권은 본인들의 대안, 민생과 국가 위기 안보 그리고 국민들이 아파하고 고통받아 하는 이태원 참사 이것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대안의 정책을 제시해줘야 여당인데 여당이 야당을 뭐 공격하는 프레임으로는 절대 국민들의 기대, 미래가 없는 여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운동권 특권 심판론이라는데 특권은 자기네들이잖아. 그렇죠. 검사들이 네. 지금 요직에 다 네, 네. 포진하고 있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또 내리꽂기 하니까 그게 특권이지. 그렇죠. 지네들 네. 특권을 심판하지. 그러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의 검사 비대위원장 그리고 검사들이 지금 곳곳에서 방통위 검사 형님 그리고 그렇지. 공기업 사장님들 검사님들 그렇지.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검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건 검찰총장 국민들이 다 알고 출신이 있거든요. 거기가 특권이지. 네, 네. 근데 왜 자기네들이 운동권을 특권이라 그래? 그건 국민들이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MBC에서 같은 조사에서 네.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당정 관계. 당뇨 관계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예. 아, 실제 출주라고 당정 관계 그래요. 봤더니
수직적인 관계가 55 나왔습니다. 네, 과반이 넘었습니다. 예, 수평적인 관계라고 본다가 32 나왔습니다. 예, 수직적인 이거는 관계가 그 윤석열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오네. 32%. 예. 요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평 관계를 네. 맺고 있다. 그런 관계다라는 거는 대통령 긍정률보다도 낮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수직적인 관계 이게 사실은 윤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유난 갈등이 한번 터지고 난 이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직적이다. 55. 이미 서천 화재 현장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로 폴도 100도. 예, 100도 인사를 통해 이미 그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의 그냥 부하 직원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만천하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건 이후로도 계속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누구죠? 이수진인가? 그 후보는 윤석열은 인기가 없고 한동훈이가 치솟고 있다고 그러더라. 공천권이 한동훈한테 있다고 보는 건가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믿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한동훈한테 공천권이 상당히 가 있죠. 아니, 그건 봅시다 나중에. 예. 예. 그러니까 보수 성향자이신 분들 중에서도 한 40%에 가까운 39가 네. 수직적인 관계다라고 해서 방금 우리 그 박영선 평론가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을 앞에 내세우고 대통령실은 뒤에 빠져 있는 총선처럼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이제 좀 숨으려고 했던 것인가 했는데 사실 이 수치만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보시면은 정부 견제는 정부 지원론. 예, 네, 중도 야당 중에-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고 55 나왔거든요. 오.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여당 후보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이제 40인데 이거 MBC 조사죠. 예, MBC 조사입니다. 15% 포인트 격차로 이게 굉장히 야당 후보 이게 많이 중요한 당선. 조사라고 보시나요? 이게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 야당에 많이 섞여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무슨 녹색정의당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새진보연합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만약 이렇게만 따진다면 여기에 개혁신당도 야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고 데이터를 좀 봐야 알겠네요. 네, 데이터 이제 깊숙이 이제 더 잘라서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여튼간에 여당 국민의힘이 과반이 되기는 어렵지 어렵다. 않나 이렇게 이런 걸 보면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다. 40%다 그러면은 300석에 40%면 몇 석입니까? 430, 120석이죠. 120석입니까? 네. 맞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건 중도층은 아니죠.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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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JTBC 여론조사 볼까요? 예, 예, 이게- JTBC. 네, 이게 아주 흥미롭던데 어제 밤에 뉴스에서 나온 거죠. 이게? 예, 예. 이거는 11일서부터 12일 조사 JTBC가 의뢰해서 메타보이스가 했습니다. 네. 전화 면접 100%, 휴대전화 안심번호 사용했고 마찬가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이제 아쉽다라고 했었지 않겠습니까? 네. 박절하게 이제 뭐 대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입장 표명이 얼마나 적절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적절하지 않다. 67이니까 3명 중 2명이죠. 예, 적절하다가 27 정도입니다. 이것도 전화 면접 조사입니까? 예, 전화 면접입니다. 박영선 평론가님 이 대목에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여론조사는 지난번에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했을 때 여론조사랑 거의 같은 수치거든요. 국민들은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통령의 행태, 지난번에 거부했던 특검법과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 특검법이었는데 그거 거부와 명품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그러니까 있다. 이 여론조사는 네. 윤석열 100분 쇼 할 때, 그렇죠. 대담 100분 쇼 할 때 얘기했던 멘트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 판단한 거죠.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했고 정치 공작이다. 박절하다라는 용어를 3번이나 썼거든요. 그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그렇죠. 67%나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청률이 높았다라고 KBS는 약간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 정말 사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후로 국정기조가 바뀔 건지 새로운 약간의 일말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봤던 시청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곧바로 박절하게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했고 정치 공작의 희생양인 것처럼 발언한 거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은 정말 싸늘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역시나 똑같게 변함이 없구나. 여전히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지키기 보호하기에만 나서고 있구나.
국민에는 안중에 없다라는 게 지금의 자, 국내 여론입니다. 27%라는 게 적절인데요. 항상 김건희만 들어가면 30%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명품백 말고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집권 이후 계속해서 이게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집권 전부터 허위 경영, 예, 예. 허위 뭐 그것도 그때 있었죠. 그랬었죠. 근데 이게 여론에서는 이렇게 좀 방금 박영선 평론가님 말씀처럼 되게 싸늘해요. 싸늘합니다. 싸늘하네요. 설날 신년 민심이 아니라 이거는 10월, 11월, 12월 이어지고 있는 계속 변함없는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이후로부터는 계속 변함없는 민심인 것입니다. 근데 왜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저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중앙일보에서 왜 이렇게 버티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대통령의 가까이에서 본인이 코칭하고 지원하고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자기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천공 영상에서도 소래소래에서 단독으로 했던 영상에서도 보여줬다시피 그 내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몰라 바보야 바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적으로 언어가 보여주는 평소의 생활 태도 습관이 다 드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실질적으로 국내 정치, 국정 과제, 국제 정치까지 주무르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교체되거나 사저로 가거나 그리고 관련한 중단을 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은 계속 보호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번 KBS 신년 대담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네. 대통령 짓거리 하고 있구나. 그래 알고 있어. 네, 네. 근데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자. 뭐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선거만 없으면 이 촛불에서 확. 그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 차트가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중요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논란 해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니,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가 32로 이게 와.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1위입니다. 그러네요. 그 이게 2위는 JTBC 여론조사죠. 예, JTBC. 어젯밤에 예, 맞습니다. 어젯밤 뉴스에 보도된 예. 거. 재밌는 거는 2위가 김건희 여사 직접 사과. 예. 요 두 개를 합치면은 54. 근데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32개나 되네요. 예. 이게 이제 32니까 3명 중 1명은 수사가 필요하다. 나머지를 보시면은 네. 쭉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항을 물어본 거죠, 이거는. 예,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이제 물어본 건데 이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대응 필요 없음이 1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1위는 검경의 수사입니다. 대통령의 사과 등 추가 입장 표명은 5위, 10% 나왔습니다. 그날 KBS 대담한 거 웃기지 말아라 그 얘기구나.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거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유권자분들, 국민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직 모든 기관에는 사실은 부정청탁금지법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김영란뿐만이 아니라 뇌물수수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뇌물죄. 이거는 또 중복성 그리고 상습성까지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인데 많은 현직의 공무원들이나 공직기관 사람들이 1년에 그 권익위 조사로 1년에 250명 정도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뭔가를 받았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357이라는 게 있거든요. 식사는 3만 네. 원, 그리고 조의금, 축의금은 5만 원, 그리고 선물을 해야 될 때는 10만 원. 근데 이게 이제 명절에만 20만 원은 20만 원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357의 원칙에 모든 공직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로 인해 신고하면은 처벌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국민들이 이걸 지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를 한 거를 눈으로 영상으로 다 봤는데 빼박. 지상파 방송이 보도 안 한다고 그 영상을 안 한다고 모르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다음 SNS를 통해서 다들 접근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수사도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국민 그 누구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우리 장경태 최고가 나왔었는데 특검 재의결 1차 시한을 2월 29일 본회의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여론이 그때 악화되면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것을 재의결을 했는데 반대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요? 예. 쌍특검이죠. 그걸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식의 얘기가 2월 29일이라 1차가 아마 안 되면 뭐 총선으로 가겠지만 그때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재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 여론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김건희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께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큰 부메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지금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그 CNN 뉴스 2월 9일자인가요? 나온 걸 오늘 아침 저희가 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빼박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제가 영어 아는 칠만 powerful visual evidence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명확한 가장 강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영어 표현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윤석열이 원래 대선 후보 때 정의와 공정을 얘기했는데 김건희 때문에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보이는 거죠. 법과 원칙, 상식, 뭐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한 대통령이 가장 지금 법 위반, 헌법 위반의 그렇죠. 핵심, 법 위반의 핵심적인 부인을 같이 뭐 모시고 사는데 그리고 보호하고 대표 본인의 대통령이 된 원인조차가 지금 희석화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 유교 문화하고도 또 네,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네. 그러니까 30%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계속 안고 가라 총선 때까지 하여튼. 아이고. 예. 나라가 엉망이 돼도. 자, 또 예. 그 뒤에는 이제 JTBC 조사 중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투표 지역구에서 어느 예. 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시겠느냐 여기 하나가 있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대등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6%거든요. 이게 흥미로우네요. 예, 굉장히 흥미롭죠. 이렇게 되면 캐스팅 보트를 개혁신당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6%면 꽤 나오는 거죠. 꽤 나오는 거죠. 예, 저 6%면 수도권에서는 저기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개혁신당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39인데 저게 40 정도 나온 건데 저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예. 오늘 준비한 차트는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네. 예, 예. 내일은 뭘 준비하실 겁니까? 내일도 나옵니까? 아니 오늘 준비한 거라 하시라면. 예, 예. 네, 계속 하시죠. 예. 아, 예. 개혁신당이 그들 얘기대로 막강한 영향력은 미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총선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겠네요. 일정 부분 격전지에서 지역구 후보를 만약 내게 될 경우에는 네.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쪽에 좀 패인을 만드는 좀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비례에서는 여기 이 조사에서는 8% 나왔거든요. 아 그래 많이 나왔네. 이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 8% 나오죠. 그럼 떼고 10%니까 한 지금 6석 비례에서 6, 7석 예, 그 정도 여섯, 일곱 석. 예, 비례에서 지역구에서는 뭐 하나 둘 잘 되면 현재로 봤을 때 지역구에서는 하나에서 3석 예, 지금까지 현재로 봤을 때 예, 그럼 한 10석 정도 현재로 봤을 때 그죠? 예, 그 정도인데요. 그 10석이면은 이게 과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약간 좀 완만한 V자 형태를 그리면서 제3정당이 올라갑니다. 네.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역구에서는 살짝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긍정적 시너지를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10석을 더 넘을지 아니면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올지 그거는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 개혁신당 한 10석 내외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현재 여론조사 어제 JTBC 여론조사 토대로 했을 때 그렇죠. 예. 비례에서 이제 얼마나 더 얻느냐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그게 뭐 잘 돼서 네 개 이제 세력이 잘 돼서 나가면 열 몇 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쭉 근데 빠질 수도 지금 있고. 분위기는 거의 잡탕 분위기 아니에요? 뭐 지금 홍보승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해갖고 5석 만들겠다고 막. 최근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이제 추가 의원의 의석수 3당이 되기 위해 지금 국민의힘 탈당했던 분들을 영입하는 과정에 지금 기존의 이준석을 보고 입당했던 사람들이 또 탈당 러시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뭐 말씀하셨던 옷 색깔이 초록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옷을 뭐 다 입고 한꺼번에 규경 인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잡탕으로 그 보여지고 류호중 의원을 같이 합류시킨 게 아주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준석 대표가 중요한 당직의 위치로는 쓰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또 그건 또 발언을 뭐야? 했어요. 그러면은 현역 의원을 데리고는 왔고 필요에 따라 이용만 하고 그다음 황보승이 같이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탈당한 사람들 부정부패죠. 그렇죠. 그러니까 탈당했던 전력의 무소속 사람들만을 모으고 그리고 류호정은 의석수가 필요하니 의원수가 데려는 왔으나
뭐 사용 가치가 없을 때는 가차 없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발언까지 또 했어요. 민주당의 그 제명당했던 누구죠? 무소속 양정숙 양정수 의원도 또 그 장관 부동산 네, 투기 문제로 네, 했던 네, 사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다 모으는 과정에서 또 실망한 유권자들의 의견이 이후로 어떻게 변화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이준석을 믿고 들어왔던 당원들은 지금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또 지켜봐야 할 유석과 관망 이낙연이 좀 포인트입니다. 꿈이 컸던 모양이죠. 열석에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다 돌려봤을 텐데. 시작을 하면 교섭단체는 이제 만들고 싶죠. 아, 다들 20석을 넘고 싶은데 아, 그런데 이제 선거를 치르기 전에 20석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는 좀 불가능하다. 예. 그거는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거는 20석을 가지고 보조금 받는 거는 이제 실패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4석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류호정 의원은 이제 전 의원이 됐습니다. 전 의원이죠. 예, 의원 의석을 지금 현역이 이원욱, 조홍천, 그 다음에 김종민, 김종민. 그다음에 누굽니까 한 사람이 양향자입니다. 양양자, 양향자하고 광주에. 그 원상 3석이 있어서 4석인데 네. 지금 4석이면 이제 5석을 넘으면 또 보조금이 약간 달라지는데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기호 3번을 얻느냐 못 얻느냐 요거하고 이제 보조금 문제인데 거기에서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목표가 어느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보조금이 5억인데요. 내일까지가 공직선거법상 그렇죠. 선관위가 지정한 법정 그 교부금 주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탈당한 사람들을 한 명을 더 영입하는 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5석이요. 그죠? 자, 다섯 여론조사 석.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는 네. 지금의 JTBC 그 이전의 개혁신당이라든가 이런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총선에서 현재까지. 총선에서 더 얻을 확률이 있죠. 그래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왜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일반적으로 뭐 제 1당 2당 있지 않습니까? 1당 2당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 표를 주겠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특정 정당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3지대에 표를 주겠다라는 그게 한 20에서 25 정도 나와요. 아 그래요. 상당히 그러니까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혁신당은 아닌데. 그렇죠. 어느 당이라고 또는 이렇게 진보 성향의 3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색정의당도 있고 새진보연합이 있고 진보당이 있고 이런 쪽 다 포함한 거겠죠. 다 포함했을 때 20에서 25 나오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요 포션을 누가 얼만큼 가져가느냐에 이제 싸움이 또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봤을 때는 이제 지역구에서는 6, 비례에서는 8 나왔거든요. 개혁신당이 이렇게 됐을 때 더 성장할 그 자기 밭은 있다. 제가 열심히 갈면 요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네. 과거에도 보면 예전에 국민의당이 2016년에도 예. 한 처음에 시작할 때 1월 달에는 한 13 나오다가 네. 이게 살짝 빠집니다. 빠지다가 본선 가가지고 좀 회복을 해요. 네. 10몇 %까지. 그러면서 국당이 그때는 이제 호남 기반이었으니까 지역구에서 수도권에서 2석 먹고 호남에서 또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때 13석 먹었을 거예요. 비례해서. 다 해서 38석이니까 네. 엄청난 거죠. 38석이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이 양대 정당이 적합도 조사나 경쟁력 조사를 함에 따라 제3당이 잘 안 나오는 시기입니다. 당 지도가. 맞아요. 예. 지난 5월에서 8일까지 국민의힘이 경쟁력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버리니까 국민의힘은 막 뭡니까 MBS에서도 그렇고 좋아져요. 예, 좋아지는데 다른 당들은 심지어는 민주당도 약간 안 좋나 이랬는데 지금이 딱 그럴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평가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는 거는 본선 직전까지 가보면 어떻게 될 것 같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 시너지가 그러니까 다른 세력들이 모여서 부정적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세력들이 모여서 긍정적 시너지가 있을 수 있어서 가능성은 둘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좀 뭐 신선한 감이 있다라든가 예, 예. 양당 정치 폐해를 자기들의 정치 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낙연은 그럴 거 못할 것 같고 한계상 그럼 이준석이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면 부정적인 시너지 있었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DJT 연합의 T가 박태준이거든요. 맞아요. DJ하고 JP하고 박태준까지 결합을 해서 그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세력. DJ가 이제 좌파로 좀 몰렸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거고. 그런 식으로 됐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전에는 이게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원래 당선이 민주당하고 됐거든요. 처음 친했지 검찰총장 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거를 보면 이 긍정적 시너지가 이 이질적인 세력 간 긍정적 시너지가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그런데 이제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는 사실 그 내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지혜를 모아서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게 되는 이 거죠. 개혁신당이 잡탕밥이 되느냐, 응? 아니면은 그냥 예, 뭐 용광로 지네들 얘기하는 것처럼 용광로에 녹아드냐, 뭐 이것이 뭐 앞으로 이제 남겨진 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하실 몫이죠. 그럼 민주당은 이번에 통합비례정당 이제, 예, 예. 이제 아마 다음 주면은 선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거기에 통합비례정당의 대표를 누구 세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3지대라든가 무당파들의 어떤 영향이 20% 남아 있다 그러면은 통합비례정당의 대표를 누구 세울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주도하겠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주도하면은 2020년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위성정당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게 2020년을 보면 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의원 꿔주기를 제때 해가지고 20석을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호도 좀 앞순위로 받고 맞아요. 그 20석이니까 이게 보조금도 넉넉히 받고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미래한국당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죠. 이번에도 이제 준비를 차분했으니까 그렇게 할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좀 늦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의원 꿔주기를 제때 못 해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0년에 의원 꿔주기를 7명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위성정당에 자기 당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주로 가신다거나 이래가지고 7명 됐는데 7명 됐으니까 기호는 좀 앞으로 그나마 조금 땡겼지만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아니,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못 받죠. 왜냐면 20석이 안 되니까. 선거는 저 어디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가져가라고 의원 꿔줘서 근데 그게 예.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땐 꼴불거려 보일 거예요. 통합비례정당에 또 민주당 의원들 이번 출마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앞순위를 받는다? 에이,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어떻게 보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조금 정무적인 판단을 좀 신중하게 글쎄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나 위성정당이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아니, 상황이니까요. 아니, 기호가 뭐 5번 받을까 4번 받으면 이깁니까? 아무래도 앞순위에 대해서는 뒤에 이렇게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정당이 30개 이상 현재도 찾아보면은 30개가 넘거든요. 아니 뭐 10번 이전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앞순위로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순위가 용해인 의원 하나인가? 정의당이 들어오면 정의당 의원들이 들어오는 거야. 정의당이 6, 음, 새진보가 하나, 진보가 하나. 그래서 다 모인다고 하면 진보 쪽 작은 정당이 다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연합정당은 8석입니다. 지금은. 그럼 괜찮네요. 뭐 크게 그러니까- 밀리지 않겠네. 아니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이거를 그 비례 공보물을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풀려면 한 50억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돈 문제가 있고. 이거를 그러면 보조금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시안에 20명을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아이고. 예. 그 짓거리 하면 안 되지. 또 위성정당이 된. 난 위성정당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 교수님 그러면 위성정당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뒷짐지고 있어야 돼요. 뒤로 빠져 있어야 그래야 돼요. 돼요 또. 그래야지 그 이재명 대표 그 얘기했던 그 위성정당을 뭐 주도해서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 말씀처럼 또 민주당을 좀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좀 이걸 만들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범민주 진보 연합에 큰 텐트를 쳐서 사실은 윤석열 독재, 검찰 카르텔, 검찰 독재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크게 모일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또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도 계속 지켜보면은 그거는 모이는데 예. 모일 것 같은데 네. 과연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가라정당 형태를 계속 취한다는 국민을 믿고 해야죠. 그거 순번 앞순위 받는다 그래서
의원 꺼주기 위해서 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쫙 다 몰아내놓고 그 사람들이 통합비례정당을 하겠다 신념으로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지.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 그거 민들 봤을 때 아이 똑같은 놈들이구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보조금의 50%를요.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진보 세력이 같이 하는 비례정당은 이게 교섭단체가 안 돼서 그걸 못 받으면 전체의 50%를 세 등분해서 나눠주면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4등분을 해서 받으면 모를까. 잘해서 개혁적인 수준을 해서 아, 역시 교수님. 후원금 받으면 예, 예. 되지. 국민들한테 후원금 받아서 그걸 할 생각을 해야지. 후원금도 법적 규제가 있어서 한도 내로 정당 받을 수밖에. 후원금은 꽤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왜 선거 때? 그렇더라도 정당이 이렇게 그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서 주고 있는 그 저하고 보조금을 의견이 받는 게 좀 다르시구나.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래도 의원 꺼주기니 뭐 저 보조금 받으려고 쇼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게 무슨 민주개혁 세력을 모아내는 거야. 예. 국민을 믿고 네. 해야지. 뭐 하여튼 날이 간에 얼마 안 남았으니 좀 더 지켜보시면은 좋은 급하게 결과가 할 있을 필요 것 없다. 같습니다. 제 생각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 좀 다르신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자 오늘 우리 박영수 평론가님 같이 나오셔갖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죠? 예, 예. 네. 풍부해졌습니다. 네. 대화 내용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오늘은 설 연휴 기간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